영애 할머니, 이 밤중에 대체 어딜 가는 거세요? 아이고 복자 할머니, 태민이가 밤마다 잠을 설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혹시 귀신이 쓰였을까요? 하도 답답해서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중이에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박영의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그 불안감은 차갑고 끈적했으며 마치 거미줄처럼 영의 할머니의 심장을 칭칭 감는 듯 했다. 할머니의 불안감은 평생의 유일한 보물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8살 태민이 때문이었다. 태민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밝고 명랑한 아이다. 낮에는 친구들과 뛰어놀기 좋아하고 쉴 새 없이 제잘거리는 영락없는 개구쟁이다. 할머니 껌딱지라 불릴 만큼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에 영의 할머니는 잃었던 젊음마저 되찾는 듯했다. 그런 태민이가 밤만 되면 이상한 행동을 시작한 것은 한 달 전부터였다. 영의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는 탓에 태민이를 전담해서 돌봐주고 있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아들 부부 대신 영의 할머니는 밤새 태민이 곁을 지키며 깊은 잠에 빠지는 손주를 지켜봤다. 태민이는 할머니 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며 세상 모르고 잠들곤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밤이 되면 태민이의 잠결이 심상치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잠꼬대이거나 악몽 때문이겠거니 했다. 아니, 안 돼. 작게 중얼거리거나 몸을 뒤척이며 식은땀을 흘리는 것이 전부였다. 그 목소리는 평소 태민이답지 않게 낮고 거칠었으며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할머니는 태민이의 이마를 닦아주고 토닥여주며 괜찮다고 속삭여줬다. 하지만 태민이는 할머니의 손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부림치다 다시 평온한 잠을 찾곤 했다. 제1장 한밤의 이상한 발걸음, 할머니의 불안감. 영의 할머니의 불안감이 증폭되기 시작한 것은 약 2주 전부터였다. 그날 새벽 2시쯤이었을까? 할머니는 잠결에 쿵 하는 둔탁한 소리에 번뜩 눈을 떴다. 방문이 삐걱하고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인기척에 눈을 떠보니 태민이가 잠옷 차림으로 방을 나서는 뒷모습이 보였다. 태민이는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갔다. 할머니는 혹시 화장실에 가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태민이는 화장실이 아닌 거실로 향했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태민이는 그림자처럼 거실을 배회했다.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손주의 뒤를 밟았다. 태민이는 냉장고 문을 열어 불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닫았다. 그러더니 텔레비전 앞으로 다가가 리모컨도 잡지 않은 채 멍하니 검은 화면을 응시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보이는 것처럼. 그의 눈은 희미하게 빛났고 표정은 낯설 만큼 무표정했다. 할머니는 태민이의 뒤통수에서 알 수 없는 한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할머니는 태민이의 행동에 소름이 돋았다. 조심스럽게 태민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다. 태민아, 왜 그러니? 꿈꾸니? 할머니의 목소리에 태민이는 몸을 움찔하더니 눈을 감은 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할머니 품에 안겼다.
그대로 다시 잠이 든 태민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새근새근 숨을 쉬었다. 할머니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명랑했다. 간밤의 일은 그저 악몽이었을까? 할머니는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그 밤의 기억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낮에는 그 작은 아이에게서 밤의 낯선 그림자를 찾으려 애썼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이번에는 거실의 낡은 벽시계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었다. 시계 바늘이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인데 태민이는 마치 시계 속에 숨겨진 비밀이라도 찾는 양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미미하게 움직였다. 10시 30, 10시 30.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서재로 들어가더니 책꽂이를 이리저리 뒤졌다. 할머니는 그 손놀림이 평소 태민이의 엉성한 동작과는 너무도 다르게 무언가를 찾는 듯한 능숙함을 보였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다. 태민이는 결국 가장 아래 칸에 꽂혀 있던 낡은 동화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책장을 넘기지도 않은 채 책을 품에 안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눕는 것이었다. 아이고 이를 어째? 영애 할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혹시 귀신이라도 쓰인 것은 아닐까? 밤마다 돌아다니는 모습은 마치 영혼이 몸을 떠난 듯 멍해 보였고 이상한 행동들은 영매에 홀린 듯 보였다. 태민이의 얼굴에는 그 나이 아이에게서는 볼 수 없는 슬픔과 공허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 번은 침대에 누워서 벽을 향해 손을 뻗으며 엄마 추워요 라고 속삭이기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할머니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다. 태민이 엄마는 옆방에서 잘 자고 있는데 누구에게 엄마라고 부르는 걸까? 자식들에게 말하자니 괜히 미신이라며 핀잔만 줄 것 같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조마조마했다. 낮에는 천진난만한 손주가 밤만 되면 낯선 존재로 변하는 모습은 할머니를 두렵게 만들었다. 제2장 미신에 의지하는 할머니, 굳어가는 가족의 믿음. 영애 할머니의 불안감은 날마다 커져갔다. 태민이의 야간 행동은 점점 더 잦아지고 기이해졌다. 어둠 속에서 혼자 싱긋 웃거나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손짓을 하기도 했다. 한 번은 잠결에 식탁 위에 있던 과일을 모두 바닥에 던져버리는 통에 영애 할머니가 크게 놀라기도 했다. 식탁 위 사과와 배들이 바닥에 뒹구는 모습은 마치 피로 물든 전쟁터 같았다. 태민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이는 평소처럼 해맑게 웃으며 사과를 보고 물었다. 할머니, 왜 사과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누가 던졌어요? 할머니는 그 순진한 질문에 심장이 조여들었다. 결국 영애 할머니는 몰래 동네 어르신들께 조언을 구했다. 요즘 애가 밤마다 이상한데요. 말을 꺼내자마자 어르신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아이고, 그게 잠결에 그런 것 아니겠나. 그러니까 그런다. 하는 분도 있었지만 옆집 순심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어데 귀신이 달라붙었구먼. 밤에 집안에 맴도는 영혼이 있나. 보내. 당장 애군 떼야 한다. 하는 분도 있었다. 후자의 이야기에 할머니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순심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온갖 잡기를 쫓는다는 부적을 몇 장이나 써다 주었다. 할머니는 부적을 태민이 방문 앞에, 현관문에, 심지어 태민이 베개 밑에도 몰래 넣어 두었다. 밥 지을 때마다 팥을 한 움큼씩 넣어 애군을 쫓는다는 팥밥도 지었다. 밤에는 잠귀가 밝아졌다. 작은 소리에도 벌떡 일어났고 한밤중에 혹시나 태민이가 밖으로 나갈까봐 현관문 잠금 장치도 몇 번씩 확인했다. 조용히 아침이 밝아오면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그날 밤의 공포를 다시금 되씹어야 했다. 영애 할머니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용하다는 무당집을 찾아갔다. 무당은 영애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어린애가 기가 허에 잡기가 들었네. 그것도 한두 놈이 아니여. 어서 큰 굿을 해야 애도 살고 집안도 편할 거여. 라고 말했고 할머니는 거액의 굿 비용에 한숨을 쉬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굿을 하면 정말 태민이가 괜찮아질까? 할머니는 밤새 고민했다. 아들 부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예상대로 반응은 냉담했다. 엄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미신을 믿어요? 애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잠꼬대가 심한 거겠지. 아들 진철은 답답하다는 듯 이마를 짚었고 며느리 수정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태민이 건강에는 이상 없으니까요. 그들은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태민이의 눈 밑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낮에도 피곤해하는 모습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들 부부는 엄마가 연세가 드셔서 걱정이 많아지셨나 하며 할머니를 돌보는데 더 신경 쓰는 듯 했다. 이는 할머니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었다. 하지만 태민이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다. 한 번은 밤중에 부엌으로 가더니 온갖 냄비와 그릇을 꺼내 바닥에 늘어놓았다. 마치 탑을 쌓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릇들을 쌓아 올리는 태민이의 모습에 영애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릇들을 쌓고는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맑은 소리를 들으려 애쓰는 모습은 마치 오랜 연습 끝에 얻은 경지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리고는 냉장고 문을 다시 열어 불빛을 탐하는 태민이의 눈은 이전보다 더 공허했다. 이불 속에서 영애 할머니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건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야. 분명 귀신이 쓰였어. 제3장 의학적 진단과 가족의 혼란. 태민이의 이상 행동은 점차 낮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졸거나 집중하지 못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 밤에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며 불을 켜달라고 졸랐고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감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아이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듯 보였다. 태민이의 눈은 늘 불안에 젖어 있었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며 할머니에게 매달렸다. 할머니, 밤이 너무 무서워요. 아이의 속삭임은 영애 할머니의 가슴을 찢는 듯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었다. 아들 부부는 결국 태민이를 병원에 데려갔다. 처음 찾은 곳은 신경과였다. 뇌파 검사, MRI 등 온갖 검사를 했지만 의학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의사는 태민이의 뇌 활동은 정상적입니다. 혹시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죠. 라고 권유했다. 신경과 의사는 뇌 MRI 결과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뇌 구조도 완벽하고 신경학적으로도 전혀 이상이 없네요. 굳이 특이점을 찾자면 특정 뇌파 패턴이 깊은 수면 중 특이하게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몽유병 환자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패턴이라. 의사의 미심쩍은 표정은 영애 할머니의 불안을 더욱 부추겼다. 다음으로 수면 클리닉을 방문했다. 수면다원 검사를 통해 태민이의 잠을 분석했다. 밤새 태민이의 행동을 녹화하고 뇌파를 측정하며 그의 수면 패턴을 면밀히 살폈다. 특히 태민이가 서재에 가서 동화책을 꺼내 품에 안는 장면, 냉장고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장면 등이 녹화되었다. 할머니는 그 과정 내내 기도했다.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수면 클리닉 전문의는 영애 할머니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분하게 설명했다. 태민이는 몽유병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면 중 뇌가 완전히 잠들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현상이죠. 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나타나는데 어린 아이들에게서 종종 보입니다. 의사는 이어서 하지만 태민이의 경우 일반적인 몽유병과는 달리 특정 행동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냉장고를 열거나 시계를 응시하거나 책을 찾는 행동들이 의미심장하네요. 라고 덧붙였다. 몽유병이라고는 했지만 아이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사의 말에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의사는 몽유병이라지만 이건 뭔가 달라. 할머니는 무당이 말했던 잡기가 정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아들 진철은 엄마, 의사 선생님이 몽유병이래요. 약물치료와 행동치료 병행하면 괜찮대요. 라며 엄마의 미신적인 사고 방식을 뜯어고치려 애썼다. 며느리 수정은 밤마다 수면 클리닉에서 준 수면 일지를 꼼꼼히 기록했지만 그 행동들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다. 결국 태민이는 소아정신과를 찾았다. 전문의는 태민이와 그림치료, 놀이치료 등을 병행하며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려 했다. 태민이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림을 그릴 뿐이었다. 태민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항상 어두운 밤하늘과 별, 그리고 알 수 없는 상형 문자들이 가득했다. 특히 그림 귀퉁이에는 늘 같은 시간, 10시 30분이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다. 영애 할머니는 그림 속에서도 자신이 느꼈던 섬뜩함을 다시 느꼈다. 그 시간은 정확히 태민이가 이상 행동을 시작하는 시간이었다. 제사장 감춰진 비밀, 할머니의 슬픈 과거. 치료가 진척되지 않던 어느 날 태민이가 밤중에 잠든 채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스케치북에 섬뜩할 정도로 생생하게 누군가의 병실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다. 링거줄, 흰 침대복,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흐릿한 도시 야경. 영애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태민이는 밤마다 품에 안고 자던 낡은 동화책을 펼쳐두고 그 동화책 속 그림을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따라 그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태민이가 그린 그림은 동화책 사파와 미묘하게 달랐다. 그림 속 인물들의 표정은 슬퍼 보였고
배경에는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했다. 특히 태민이의 그림 속에는 낡은 벽시계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영애 할머니는 그 시계를 보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것은 바로 영애 할머니가 예전에 알았던 병실에 걸려 있던 시계였다. 영애 할머니는 밤새 태민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고민했다. 다음 날 아침 영애 할머니는 태민이가 밤마다 가지고 놀던 낡은 동화책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것은 영애 할머니의 딸, 즉 태민이의 엄마가 어릴 적 읽던 오래된 책이었다. 이 책은 이미 오래전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태민이의 방에 있는 건지 할머니는 알 수 없었다. 영애 할머니는 무심코 책을 펼쳤다. 그런데 맨 뒤 페이지, 빛바랜 그림책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영애 할머니의 젊은 시절 글씨체였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할머니, 제가 다시 엄마 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픈 것은 이제 괜찮을까요? 영애 할머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 책은 사실 영애 할머니가 어린 시절 병으로 세상을 떠난 큰딸 태민이의 엄마와 꼭 닮았던 큰 이모의 마지막 책이었다. 그때 큰 이모는 태민이처럼 잠결에 중얼거리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곤 했다. 링거줄을 꽂고 힘겹게 잠들었던 큰 이모의 모습이 태민이의 행동과 오버랩되었다. 그리고 그림 속 10시 30분이라는 숫자. 그것은 큰 이모가 매일 밤 마지막으로 진통제를 맞던 시간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할머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태민이가 밤마다 냉장고를 열었던 것은 약을 보관하던 냉장고를 떠올리게 하는 행동이었고, 시계를 보던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이던 약 시간과 관련이 있었다. 냄비를 늘어놓았던 것은 죽을 끓이던 부엌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당시 큰딸은 영애 할머니의 뇌리에서 너무도 아프고 슬픈 기억이었다. 아픈 딸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젊은 날의 무력감과 죄책감은 영애 할머니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 있었다. 영애 할머니는 그 기억을 봉인하듯 큰딸의 흔적을 애써 지우며 살아왔다. 이 책 또한 그렇게 잊혀진 줄 알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태민이가 이 책을 자신의 책장에서 꺼내 밤마다 옆에 두고 자는 것이었다. 영애 할머니는 손이 덜덜 떨렸다. 그녀는 주저앉아 낡은 책을 부여잡고 오랫동안 오열했다. 이제야 알았다. 자신의 아픈 기억을 손주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이토록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할머니는 아들 내외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들의 큰 이모이자 태민이 엄마의 언니였던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에 대한 슬픈 이야기. 그리고 태민이가 어떻게 그 책을 발견하고 무의식적으로 그 기억을 재현하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은 아들 부부 또한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어머니의 아픔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며느리 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들 진철은 아버지를 닮아 무뚝뚝했지만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안아주었다. 제5장 어둠을 밝히는 이해와 사랑, 진정한 치유.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졌다. 태민이의 밤중 행동은
귀신에 쓰인 것이 아니라 할머니의 슬픈 기억이 담긴 책을 우연히 발견한 후 아이 특유의 예민한 감각으로 과거의 아픔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전문의는 영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감정적으로 예민합니다. 태민이의 경우 책 속의 글과 그림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할머니의 슬픔과 큰 이모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학교 생활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밤에는 무의식적인 공간과 재현이 겹치면서 야간 행동 장애로 나타난 것이죠. 치료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다. 태민이의 몽유병은 심리적인 요인이 컸던 만큼 무엇보다 가족의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필요했다. 영애 할머니는 더 이상 밤새 태민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밤마다 태민이가 무의식 중에 행동할 때마다 옆에서 다정하게 말을 걸어 주었다. 우리 태민이 엄마를 보고 싶었구나.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 할머니가 이야기해 줄게. 아주 예쁜 천사가 우리 태민이를 지켜보고 있단다. 처음에는 멍하던 태민이의 눈빛이 점차 온기를 띠기 시작했다. 아들 부부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들은 영애 할머니의 아픔을 보듬는 동시에 태민이가 가지고 있던 불안감을 해소해 주려 노력했다. 태민이에게 큰 이모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슬픔을 숨기기보다 함께 나누고 애도하는 과정을 거치자 태민이의 마음속 불안감도 조금씩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밤에 혼자 잠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가족은 함께 큰 이모의 유품을 정리하고 그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애 할머니는 묵혀두었던 큰딸의 사진을 다시 꺼내 가족들에게 보여주었다. 슬픔은 공유하는 순간 치유가 되었다. 영애 할머니는 태민이에게 큰 이모가 남긴 낡은 동화책을 다시 읽어주었다. 이번에는 슬픔 대신 사랑과 추억을 담아서 책 속의 글과 그림은 이제 더 이상 태민이에게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사랑, 엄마의 언니, 그리고 가족의 소중한 기억이 담긴 이야기였다. 할머니는 매일 밤 태민이의 머리맡에 앉아 할미꽃은 홀로 피지만 동백꽃은 함께 피어난다고 속삭여 주었다. 가족은 고통을 함께 나누며 더욱 단단해졌다. 태민이의 몽유병은 점차 나아졌다. 밤에 이상 행동을 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낮에는 다시 밝고 명랑한 개구쟁이로 돌아왔다.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간혹 몸을 뒤척이거나 중얼거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 영애 할머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태민이가 깊은 잠에 빠져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가족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영애 할머니는 태민이의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손주의 숨소리를 들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영애 할머니의 마음속은 더 이상 공허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존재가 씌었다고 생각했던 그림자. 뒤에는 깊은 사랑과 애정으로 얽힌 가족의 역사가 숨쉬고 있었다. 귀신은 없었다. 다만 숨겨진 슬픔과 보듬어줄 따뜻한 마음만이 있었을 뿐이다. 영애 할머니의 집은 밤마다 고요했지만 그 속에서는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속삭임이 가득했다. 그리고 영애 할머니의 눈빛은
밤의 어둠 속에서도 사랑과 안도로 빛나고 있었다.